이선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포항공과대학교 조홍철 교수님, 전자공학과 전자재료를 전공하셨고 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리튬 솔루션 연구팀장, 현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포항공대 정은철이라고 합니다. 예, 앞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고요. 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 많은 전시장 안에서 많은 스피커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미리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제목은 가지고 계신 그 브로셔의 안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2차 전지 공정 폐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폐수라는 이름에서 2차 전지 공정 발생수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저 세 가지의 병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2차 전지 NADS고 망초가 7% 이상 들어있는 병이냐고 과연 이것만 보고 찾으실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폐수라고 하면 막 시커멓고 거품 나고 뭐 슬러지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2차 전지 공정에서 나오는 NADSO가 포함된 그 문제만큼 알만한 망초 폐수는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 NADSO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화두에 대응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회수한 망초를 어떻게 산업에 다시 순환시킬 것이냐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는데요. 자연현상이죠. 근데 이 그림에는 굉장히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 비가 오고요. 그게 다시 바다로 올라가는 대자연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이 그림 안에는 강이 없습니다. 왜 강이 없냐면 실제적으로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상당히 적고요. 사실이야 이러실 텐데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실제적으로는 물이 토양을 거쳐서 지하대수층을 만들고 다시 지구 전체를 수천 년간 순환하는 저 큰 물의 구멍. 성경에도 있잖아요.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땅 아래의 물을 무시하고는 지구의 수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문제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예요. NADSO라는 애들이 물에 녹았으니까 SO4 설페이트 아이온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토양을 통과하면서 과연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이냐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황산염을 만들고 수천 년의 분해 주기를 가지는 것들은 토양을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배터리들이 과연 친환경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차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볼까요? 그림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기차 분명히 친환경에 맞습니다. 저쪽 편에 보면은요, 주로 보면 니로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니로는 원래 가솔린 베이스로 개발된 자동차이고 전기차 플랫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연비전비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뭐 하나가 확실해지는 게 있어요. 배터리 보조금을 빼고도 과연 자동차가,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거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연비를 대체하는 전비에서 회수되는 비용으로 그러면 언제쯤 되면 이 차량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놓게 되면 글쎄 그러면 전기차를 왜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는 친환경을 기초로 해서 환경에 뭔가 좋은 일을 할 거예요 했던 친환경 기업은 죄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환경을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싸거든요. 힘들거든요. 뭐 보고 하시냐면 안전보호구를 입고 편안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있는 일반 옷보다 안전보호구들은 다 힘들고 무겁고 예, 그렇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뭔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얻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전기차를 만들어서 친환경이라고 팔았는데 하나를 안 알려준 거예요. 친환경이고 미래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인데 이거 되게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솔린차에 대비해서 충전 시간이 짧아지기를 원한다. 가솔린차와 대비해서 충분한 거리를 가기 원한다. 그러면 비교 대상이 뭐죠? 가솔린차잖아요. 내연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편하잖아요. 근데 환경을 바꿨으니까, 환경을 위한 걸로 바꿨으니까, 어디를 불편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안 가르쳐 줬거든요. 비극을 거기서 출발해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소개에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리튬 추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15년에서 양산에서 리튬 추출할 때가 됐더니 후회가 생긴 거예요. 아니, 이 리튬을 열심히 해서 배터리를 만들었더니, 이 Na2SO4라고 망초 폐수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제가 친환경을 한 거야? 라는 후회가 생겨서 2018년도부터 2차전지 폐수를 하게 됐다. 네, 모든 금속들은 물에 안 녹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전부 다 물에 안 녹거든요. 근데 이게 물에 녹도록 만들려면 뒤쪽에 음이온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설페이트 아이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전구차 공장에 가서 쟤들 녹입니다. 그러면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망간이 만들어지는데 SO4 설페이트가 떨어졌고 pH 조정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수산화 나트륨이죠. NaOH가 들어갔으니 결과적으로 남는 건 Na2SO4가 남아서 물과 함께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강릉에 지금 저수율이 10km 떨어졌습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맞거든요. 분명하거든요. 용인 반도체 산업을 위한 양구댐이나 수입천댐이 결국은 예타에서 포기가 되면서 지자체 신고를 안 했죠. 신청을 안 하신 거죠. 그러고는 화천댐 물 끌어다 쓰겠다? 왜 강릉, 그 다음에 강원도 분들은 그러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물 부족 국가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의 삼성 반도체 용인에 가시면 하루에 31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들어가 우리는 물을 재생을 이만큼을 해요. 그래서 산해 처리에 물이 돌아가는 것이 4만 톤에서 5만 톤 정도가 재생수가 돌아가고 있죠.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장에 들어오는 공업용수를 그대로 반도체 라인에 집어넣을 수는 없죠. 순도가 안 맞으니까요. 그러면 RO를 내서 한번 거둔 뒤에 DI-워터를 만드는데 거의 80%의 물은 못 쓰는 거고 20%의 물만 DI-워터라는 공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워터 밸런스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공장으로 돌아가는 초순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물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컨센트레이트죠. 농축수의 개념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된다. 배터리 공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소재에서의 Na2SO4가 왜 문제냐라고 말씀드리면은 글자는 많은데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예전에는 산은 H 플러스를 쓰기 위한 게 산이거든요. 가장 싸고 좋은 산이 뭐냐면 용산이었습니다. 근데 쓰고 나면 뭐가 남냐면 H 플러스를 갖다 썼으면 CL이 남죠. CL 마이너스가 남았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산업용 알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 NaOH를 쓰거든요. 그러면 알칼리는 OH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원인이 그러면 예전에는 NaCl이 나왔어요. 소금. 근데 항상 그 용산은 35%밖에 농축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CL이 굉장한 부식력을 가지니 80년 중반부터 대부분의 산이 황산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황산에서 설페이트 SO4가 남고 그 다음에 NA는 그냥 있으니 Na2SO4가 나오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산알칼리를 쓰는 공장에서 망초는 다 나옵니다.
그럼 왜 2차 전지 폐수가 요걸 얻어먹느냐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진해요. 바닷물의 평균 농도가 3에서 3.5%거든요. 지역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데 2차 전지 폐수는 7에서 20%까지 나오고. 근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는 것은 3%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미 농도가 7% 이상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SWR로, BWR로, 뭐 CSR로, PR로 전부 다 동작이 안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그런 놈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게 심하게 나오면은요, 조업 정지가 돼버립니다. 벌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똑같이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유일하게 중국이 대한민국보다 환경이 더 잘 처리되고 있는 분야가 2차 전지 분야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 배터리는 유럽으로 갔거든요. 한국 배터리는 주로 북미로 갔었어요. 그러면 유로6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세계 안에서 수입을 해갔기 때문에 한국은 벌써 이 망초에 대한 대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우수망초를 만들게 되면 우리 맛소금하고 비슷하고 설탕하고 비슷한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가르쳐 얘기는 대부분 어디 쓰냐면요, 세제에 써요. 그 다음에 돼지에 쓰거든요. 근데 요즘 종이 안 쓰시잖아요. 두 번째는 저 세제가 문제인데, 이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파이를 아시면 예, 제 세대입니다. 예, 59반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리 아스피린 이런 거 사면 안에 들어있는 약성분은 1g보다고 이건 그렇게 못 팔잖아요. 녹말가루에 붙여서 팔잖아요. 계면활성제를 망초에 적셔서 팔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망초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빨리 녹거든요. 얼음물에도 녹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세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제시장 죽었잖아요. 종이시장 죽었잖아요. 망초는 보낼 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대한민국의 어느 한 기업에서의 발생량이 총 130만 톤, 140만 톤 정도 돼요. 근데 저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6개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의 망초 수요량은 꾸준히 세제가 감소하고 제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8만 5천 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망초 죄다 말려가지고 쌓아놓겠다,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MVRD 해가지고 증발 건조 열심히 해서 결정화해서 쌓아두면 1년에 500만 톤까지 쌓아야 돼요. 묻을 데도 없고요. 잘못 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마어마하게 빨리 녹는다고 했잖아요. 비 오면 녹아서 땅속으로 쫙 들어가면서 싱크홀이 돼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리자. 그래서 묻을 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망초조차도요, 굉장히 퓨리티가 높고 pH도 맞춰야 되고 백색도도 맞춰야 되고 이런 물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EU에서는요, 바스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핀란드에서 좀 무채 공장을 만들다가 인허가가 났으면 만들었겠죠. 그런데 공장을 열심히 짓다가 페일이 났습니다. 왜 페일이 났냐면 환경단체가 망초를 강해버리는 게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들고 와서 발기해버릴게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건축국가들 왜 하필이면 발기해야, 그러면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뭐냐면 대법원에 가서 싸움을 붙었는데 환경단체가 이겼어요. 작년 2월 말이었거든요. 그러고는 공장이 죄다 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허구하는 국가 중에 하필이면 유럽의 핀란드이니까 슬로그 있고 산타가 있는 그 국가 중에 왜 그럴까? 핀란드의 국가 산업은 43%가 펄프 산업이거든요. 아까 망초 어디 쓴다 그랬죠? 제지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 중에서 이 국가 중에서 가장 망초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국가가 바로 핀란드였던 거죠. 근데 그 믿었던 핀란드조차도 환경 규제를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 무방류라고 하는 GLD라고 많이 쓰죠. 제를 리퀴드 디스차지라고 하는 저 GLD 기술이 점점 요구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예, EU는 참 합의 보기가 힘든 단체예요. 이게 뭐냐면 EU에 보면은 집행위가 있고요, 이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합의를 봐야 법령이 발효가 되는데요. 근데 이 국가도 다양하지 세 가지의 단체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으니까
영원히 배터리법이 합의가 안 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배터리 여권제가 완성되는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전 세계 준비에 대해서 배터리의 전 세계 준비입니다. 원료부터 재활용에 대해서 돌아오는 전 과정에 대한 환경 기준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 만족이 되어야 되냐면 유럽 안의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유럽 안에 배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 배출을 하더라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걸리면 유럽으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활용률까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배터리 7가지 항목으로 쪼갤 수 있는데요. 적용 배터리 제품은 지속 가능한 모든 배터리고요. 유해 물질 안 되고요. 재활용 의무화 되어 있고요. 라벨링을 3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는 눈에 잘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있는 사람이 오해가 없어야 되고, 마지막에 절대로 지워지면 안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되냐면 쪼갤 수 있는 최소 단위 셀, 그러니까 원통형 셀이든 파우치 셀이든 하나하나마다 모든 라벨링을 해서 적합성 평가도 할 거고 디플레이션을 만족하는지 실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이 사고 판매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유럽에 쓰레기 버리는 법령에 관한 책이 26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게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따지는데, 유해한 경우에는 EU 국가 간에도 못 넘어가요, 국가를. 근데 밑에 한번 볼까요? 노란색 코드를 딴 걸 보면 0606 코드는 황이 들어있는 이라는 뜻이고, 1606은 배터리에 준하는 이라는 뜻이고, 1610은 바로 액체로 된 폐기물이라는 의미로 3가지를 합치면 배터리에 이제 황이 들어가 있는 액체잖아요. 망초 폐수거든요. 망초 폐수가 생기는 이걸 해결 못하면 어차피 유럽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북미의 노스볼트가 열심히 퀘벡주에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들 등등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금회사 해가지고 열심히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해드렸어요. 근데 노스볼트도 힘이 없어져 버렸고 캐나다 프로젝트들도 다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렇게 정부기관 부처들 순위를 쭉 매기면은 맨 아래쪽에 환경부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고는 늘 힘든 데가 환경부예요. 책임져.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EU도 마찬가지고 국미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한민국의 산자부 역할하는 쪽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MELCC라고 해서 기후변화 대한민국도 이제 기후에너지국이 생깁니다만 MELCC라는 저 환경을 담당하는 곳에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는 솔페이트가 1000에서 1500ppm까지는 괜찮겠다. 허드스칸에다 그만큼 버려도 된다 였었어요. 근데 한참 공장을 짓고 있는데 OER 기준으로 방위점에서 얼마 떨어진 지역에 강국을 채취해서 거기에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더니 세상에 4ppm인 거예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러면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방류국 틀어막고 무방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2차 전지 특구나 산단망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산업이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기가 없습니다. 전남 쪽에 태양광 발전을 그만큼 해서 수요를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15만 4천 볼트 1호사 케이블이 아니잖아요. 동력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원자력이 됐든 화력을 냈던 15만 4천 볼트를 맞춰주는 동력계 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전력은 부족합니다. 근데 전력은 뭐 우리 그거 하는 나라 아니니까요. 그럼 뭐 한전에서 알아서 하시고 국가 기반 산업 알아서 잘들 하시니 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아까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용수가 부족해요. 근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용수는 부족한데 폐수를 버릴 데가 없고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물이 없는데 왜 폐수를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게 우리 군산사관고 포항 울산 특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서 자, 그러면 해수 담수화를 해서 물을 만들어 씁시다 했더니 그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없네요.
두 번째는 해수에서 담수화로 뽑아내면 나머지가 진해지잖아요. 3.5%짜리가 4에서 5%로 용도가 올라가거든요. 바다에 버리면 해양 용도가 바뀌면서 해양 생물종들이 죽지는 않는데 종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해초가 녹아서 백화인 정도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그래요. 아까 왜 그 그림을 사진을 맨 앞에 빼냐면요. 망초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물이에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거든요. RO를 해서 받은 물이니까. 자,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처럼 깨끗한 물에 망초만 빠지면 물이잖아요. 그럼 듣는 폐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난 폐수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는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막중류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 됐건 대부분의 물을 먼저 해수를 하는 거예요. 80% 정도 물을 해수하게 되면 망초는 3배 반 정도 농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물도 없고 폐수도 못 버리는데 그 폐수라고 불리는 공정 발생수에서 물을 대부분 뽑아내서 쓰고 나머지 컨센트레이트로 나오는 농축된 10%에서 15%의 물은 망초를 적절하게 자원을 회수를 할 수 있다면 순환경제 안에 이걸 던져 넣는 순간 2차전지 폐수는 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을 회수하고 농축된 NA2SO4에서 NaOH를 다시 만들고 황산도 만들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건 밤을 세워서라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자원순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2차전지 폐수를 처리하면이라고 하는 생각은 못해요. 공폐장을 어떻게 줘야 되지? 아니면 이거 처리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환경 잠깐 적어놓고요. 2차전지의 공정 발생수로 바꾸고 그걸 자원으로 보게 되면 열심히 2차전지의 공정에서 발생했던 물을 처리하면 용수가 만들어지고 자원이 회수가 되는 순환경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게 왜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2차전지 공정 발생소에서 전처리를 하고 그건 별로 할 것도 없어서 회색이고요.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으로 막증기를 통해서 용수를 워터라고 된 쪽으로 85에서 87 정도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전기 투석을 통해서 자원을 회수를 하는데 만들어지는 물은 이게 9% 정도 되거든요. NaSO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왜 SO4니까. 그러면 용수에서 쪼개 되면 거의 물검출까지 내려가면 아주 깨끗한 용수가 되어져 버리고 그 이후에는 제거율이 높은 자원 회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리튬 만드는 남미의 그 진한 소금물 아까 녹음하셨죠. 105g 가까이 되는 포화 염수에서도 잘 작동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 있고요. 예, 초소수성 재질을 이용한 막을 통해 가지고 아까 그 아주 낮은 에너지죠. 50에 물을 끓이는 건 아니고요. 진공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55도에서 70도 사이에서 막증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데 이유는 여기 보시는 요 일체처럼 생긴 게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흙수 뜨는 채거든요. 저 위에 물이 안 새고 있잖아요. 네, 그게 그 위에 초소수성 코팅을 하면 물은 안 지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기는 지나가고 물은 안 지나가는 굉장히 포러시티가 높은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이 처리를 하게 되면 수돗물 음용초 기준이 200에서 250 마이크로 지멘스거든요. 근데 160, 챔피언 데이터는 50 정도의 50 마이크로 지멘스 중에 굉장히 높은 순도의 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2차전지 폐수라고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너무나 깨끗한 물인데 망초가 많이 들어있는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순환경제 안에서 페일이 무방류인데요. 무방류인데 마지막 페일은 0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나갈 때가 있어서 밸런스가 맞아요. 통상 무방류라고 하는 건 저게 5% 미만 3% 정도의 무방류를 보거든요. 전체의 물을 회수하고 자원을 회수하는 것이 순환경제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안 되냐면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부 뭘 사용하시냐면 그걸 사용하시거든요. 머리를요.
환경은요, 기술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환경개발소는 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을 가지고 무언가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환경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은 마음으로 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심장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소 불편하고 힘들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요. 머리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환경이다라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게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작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이라도 농수, 폐수를 자원으로 그 안에서 순환경제로 돌아갈 수 있는 꿈들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고, 짧은 시간이라 제가 그냥 대전제만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그림이에요. 아무도 가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들 갇혀 계시고 저 역시 갇혀 있었고, 그래서 환경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가두지 않은 곳에서 우리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마지막은 무엇이든지 다 시작해야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블로토 조재환 기자님, 지진행 코리아, 데일리카, 이코노믹 리뷰에서 기자 활동을 하셨고요. 현재는 블로토 산업부 자동차 담당 기자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로토 조재환 기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터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석과 내용을 들으셨다면, 저는 저널리즘의 특성에 맞춰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보도 행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시작이 대부분 배터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려졌는데, 지금도 한두 번쯤 저희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식을 뉴스로 접하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전기차 화재에 대한 보도를 접근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올해 기자생활 만 11년째입니다. 네, 경력은 이제 간단히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검색하면 제 기사 검색할 수 있고, 최근에 저희가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데 카미경이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12종의 전기차를 활용해서 장거리 주행도 해봤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본론부터 진행하자면, 전기차 화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례를 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호나 전기차 화재 사고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호나 전기차 화재가 언제 최초로 알려졌는가? 챗GPT는 정확하진 않지만 2018년 9월서부터 호나 EV 화재가 시작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호나 전기차 관련된 화재를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꼽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지진행 코리아에 있었을 때 기사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오전 3시 남영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명 피해 없고 화재 원인 불명인 사고인데,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제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BMS 업데이트를 받았는데도 화재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화재 사고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 1월 또 대구에서 발생된 호나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제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했었던 거는, 이 차가 현대차의 이콜 조치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다라는 사실을
제가 GNN 코리아를 통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취재를 할지 보이시는 것처럼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두고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두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화재 보도를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결국은 현대차가 사과를 통해서 입고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호나뿐만 아니라 아이오닉5나 다른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코나 전기차만이 전기차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는 없죠. 저는 2021년부터 테슬라 모델 3를 타고 있는 당사자로서 테슬라 화재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이 화재 사고는 제가 데일리카 있었을 때 났었습니다. 2022년 2월에 났었는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인근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 일어난 사고가 오후 5시 28분에 진압이 됐어요. 보통 우리가 전기차 화재 사고를 접하면 대략적으로 한두 시간 아니면 여러 시간 정도 화재 진압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접하는데 이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0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손상 흔적이 없는 화재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런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됐지 생각이 들어서 다섯 면으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소방청에도 물어보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화재가 난 이 모델 3는 오토프렁크, 쿨링 시트, 블랙박스 등 애프터마켓 제품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배선 문제로 인한 화재 사고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문제가 발견이 안 됐다 하더라도 원인 불명의 상태로 지금 이 사고가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접하면서 저는 새로운 취재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배터리 문제인가 아니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모델 3의 아니면 다른 전기차의 애프터마켓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가, 충전 중에 화재가 났나, 외부 충돌 때문에 났나, 리콜 안 하면 정말 위험한가,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시도를 해보니까 소방청 일부 지역 소방청에서 취재 협조를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2013년일 거예요. 이게 당시 6월 당시 전주에서 모델Y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아는 배터리 팩이나 배터리 셀에서 난 게 아니라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도 그때 당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배터리 화재로 추정된다라고 보도를 했지 구체적으로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가 원인이다라고 보도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단독 기사를 쓰게 됐고 저희 블로터에서 단독 기사로 출고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2년도 맞죠? 네, 2022년도 9월 달에 대전 유성로 현대아울릿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납니다. 처음에 제가 이 화재 사고를 접했을 때 뉴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대다수의 매체들은 이 화재 사고를 두고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 사고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지 않아서 소방청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완전 맞는 사실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소방청이나 경찰청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없는데 왜 언론이 마음대로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저한테 전하셨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먼저 이 리그를 다녔을 때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읽고 그 이후에 다른 매체들이 정정 보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일 거예요. 2025년 3월 달에 용인 흥덕 IT빌리라는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났는데 이때도 지하 주차장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또 언론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처음에 봤는데 대다수 언론은 또 전기차에서 화재가 난 것 같다고 추정 보도를 했습니다. 이 추정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믿게 돼요. 전기차는 정말 위험하구나.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매체는 폭발음과 함께 50대 남성 사망됐는데 또 전기차 발화
심지어 전기차 물기로 3명 경사 1명 심정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오보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가 왜 일어났냐? 구체적으로 제가 경찰을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전기차에서 소방당국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구조 신호를 보낸 차가 바로 BMW i4입니다. 그래서 화재 신호를 감지를 해서 BMW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거 좀 이상하다. BMW 고객센터가 알아서 좀 조치해달라고 곧바로 신호를 보냈다고 하고요. 그 BMW 고객센터가 신호를 받고 그 다음에 관할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BMW에서 공식적으로 발표자를 내서 소방청과 함께 구조 신호나 아니면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당국과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는 자료를 내보내기도 했죠.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는 많이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전기차 화재 사고일 겁니다. 처음에 이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때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끈질기게 한번 인천 소방본부에 취재를 해봤는데 인천 소방본부 측에서는 초반에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하니까 인천 소방본부 측에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서 결국은 지하 주차장 내 피해가 확산이 됐고 또 아파트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재민이 발생이 됐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보도를 했었고 MBC나 다른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이 보도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면 전기차 화재 시 정말 피해를 많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시 전기차 위험성만 언론사들이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가 아니면 인명피해가 발생이 안 됐다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냐? 이런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서 취재할 수 있는 기자들은 언론사에서 사회부 기자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산업부 기자인데요. 산업부 기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담당을 할 때 자동차 출시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된 리뷰 쪽으로 많이 취재를 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큰 언론사들이 제대로 취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 개인적인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는 바가 있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4가지로 축약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4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속보성 보도에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다수 내용들을 보면 전기차 화재로 추정이 된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아니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의 보도가 많은데 기자의 추측일 뿐입니다. 어떠한 경찰이나 어떠한 소방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신층 취재된 기사를 최대한 많이 검색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챗GPT나 네이버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검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세션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전문가분들이 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서 투명하게 인간한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도 이 취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들도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발은 폭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기자 산업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 EQC입니다. 2024년 11월에 이 시기는 그 청라 벤츠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청라 때와 달리 이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때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스프링클러 때문에 이 전기차만 피해가 받지 다른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발표를 제가 좀 빨리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요. 몸이 절실합니다. 자동차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수소 전기차나 내연기관차가 다 발생이 됩니다. 근데 차가 화재가 났다고 해서 꼭 전기차 화재인가? 라고 우리 스스로 추정하면 안 됩니다. 추정하는 범위를 우리가 넓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제대로 된 팩트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이 조금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실시간 했대요. 아까 네, 그분이 아까 안 되게 달라요. 되고 있는데. 지금 바로 여기 한번 봐요.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호 컨셉맥 연구소 유용호 소장님이십니다. 현재 주식회사 T1 솔루션 아키텍처 그룹 상무님으로 계시고 유용호 컨셉맥 연구소 소장님, CNG TV 전문위원 중방송 사회자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전 PTC 코리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디렉터로 근무하셨고 전 오라클 코리아 앱스 사업부 PLM 솔루션 아키텍트로 재직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용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좀 앞 시간하고 좀 결이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보고 이제 컨셉 연구소라는 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일을 했고, 뒤에 보면 이제 제 이력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배터리를 생각할 때하고 약간 일목한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배터리 트렌드, ESG 이런 걸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오글인데 제가 태어난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가 저를 지키고 제가 한 32년 동안에 회사 생활하면서 친구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겁니다. 외국 생활 설계 7년 했고 그 다음에 외국계 회사에서 한 16년 있었는데 혹시 EF 소나타 옛날에 구매하신 분 계세요? XG 그랜저. 제가 그때 시트 설계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설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이 스토리하고 지금 오늘 강연을 들었던 거하고 앞에 들었던 거 비슷한 일방이 있습니다. 이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배터리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으로 유럽에 수출할 때 반드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가 앞 시간에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잘 관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설계하고 솔루션을 이제 컨설턴트를 하고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 CMO로 되어 있습니다. 올 최근에는 배터리와 관련된 ESG 관련된 국제과제를 제안하면서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6가지를 할 텐데요.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건 젠스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런 AI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이제 갑자기 슈퍼컴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던 사실들도 이미 학습이 되고 특이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공부해서 뭘 만드는데 AI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학습하고 사람이 하면 또 틀리거든요. AI도 소프트웨어를 잘한다고 하지만 많이 틀립니다. 사람하고. 그래서 트렌드와 이제 아까 있는 ESG, 앞 시간에 한민지 박사님이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ESG를 안 썼다는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ESG, 그다음에 배터리 재사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용 배터리가 국제화가 언제 되느냐, 그것들이 거기에 배터리 재사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컨셉 맵으로 어떻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계속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앞 시간에도 기자님이 정확했죠. 배터리가 정확하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회사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배터리와 관련돼 있고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ESS, 산업용 장비, 로봇을 하고 있습니다. IT. 이게 정확하게 보면 테슬라가 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배터리도 계속 뭔가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 규제에 관련된 거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 보면 배터리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료에 대한, 그 다음에 재활
배터리와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화로 되어 있고, 또 아까 중요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대비책이 지금 기업 25%밖에 안 됐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뒤에가 2027년에 이제 발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과정에 대해서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 보면 배터리법은 2027년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아까 법으로 이제 시스템으로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들이 아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렵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학습을 자꾸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는 이유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LCA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통해서 배터리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회사들도 뭐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비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에서도 아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부 과제에 제안한 솔루션입니다. 즉 말하면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차에 들어가는 이 앞쪽에 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보면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비로 오브 머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안에 원재료도 있고 그게 뭉쳐져서 반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BOM으로 어떤 내용들을 추출해서 그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리포트가 돼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환경에 이제 보안물 산출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화가 돼야 되고, 그 데이터가 직접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 방법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알아야 되고, 부활량 노출해야 되고, 규제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 보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 재사용하는 부분이 계속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AI가 그려줬지만 어디를 재사용할 거냐 보면 ESS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소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계속 더 순환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외국 회사도 그렇고 지금 재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는 계속 만들어지고, 최근에 테슬라가 2020년에서 2021년 생산된 차가 문제였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이제 배터리로 전기차로 실제 했던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뭔가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AI라는 것들이 여기도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차를 타면은 BMS입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차에 관리가 되어 있고, 개발할 때도 그런 시스템들이 분류가 되어 있고, 또 AI 기술로 해서 차에서 계속 최적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다든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일들이 배터리 쪽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AI를 하기 싫으면 우리 한 4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 해놨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지금 AI 위에 타서 그냥 아까처럼 이런 자료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해야지 앞으로 미래에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우리 도토리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도토리
스토리에서 토큰으로 가는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 한 30년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중간에 보면 클라우드라는 게 와서 나의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하나 뭐 이야기했던 회사 일에 그냥 좀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지금 세상은 약간 나 중심으로 가는 거죠. 회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또 끊임없는 학습, 커넥팅 타치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쪽은 어떻게 되냐 보면 아까 ESG 관점을 놓고 보면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원료 채굴부터 생산, 수명, 여러 가지 규제기관 이런 것들이 하나 만들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뭐 채굴을 잘못하게 되면 만든 제품이 이제 판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소비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당이 돼서 이제 단순한 한 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알아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시대가 됐다라고 보십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회사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업무와 프로세스와 시스템입니다. 제가 요즘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자동차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라는 제품을 어떤 프로세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어떤 시스템에 저장해야 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는데, 아까 25%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데 기업은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세스 정해야 되고 업무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아까 여건법이라든지 어떻게 정의를 관리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 앞쪽의 업무 쪽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갖는 이 컨셉맵은 아까 여기 보신 것처럼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정리해서 다 연결하는 작업들을 회사 측면에서도 하고 개인 측면에서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외국의 유명한 솔루션들을 보면 진단하고 가설하고 검증하는 이런 단계들을 계속 채워나가고 시스템으로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론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SG 배터리든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앞에 구축을 하게 되면 수행 계획서부터 업무 측면, 프로세스 측면, 시스템 측면 이렇게 원턴으로 다 돌고 나면 되고,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제 과제로 앞쪽에 앞 시간에도 들어있지만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왜냐하면 2027년에 발의가 되고 실제 적용이 되려면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보면 관찰하고 구출하고 최적화하고 예측하고 이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관찰, 구출, 최적화, 예측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속 앞으로 나왔지만 이 기준 정보를 표준화하는 거가 정말 기업의 제일 큰 파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장의 맵으로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설계를 하면서부터 시작했지만 여기 이제 타이어 회사 이야기인데, 타이어가 이제 접수를 해서 요구사항을 내고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출하를 하고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미쉐린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쉐린은 타이어 서비스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타이어를 파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 회사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으로 미래를 가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회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게 미래의 생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발명한 과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기업마다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받아오면 그 위에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이제 아까 업무를 정의하고 프로세스 정의하고 시스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나아가지고 테슬라입니다. 저는 테슬라 차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자님 테슬라 차는 되죠. 대신에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지금은 이제 ETF, 테슬라 ETF를 사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도대체 무슨 회사인지 한번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특이점은 이 짐 켈러라는 분하고 지금 배터리와 관련된 분이 제프리 스트로벨이라는 분. 저분이 없었으면 테슬라도 없고 지금의 전기차도 없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피소드 저 책에 보면 스탠포드에서 배터리가 폭발 때문에 땅을 파놓고 배터리를 갖다 묻어놓고 어느 정도 폭발하는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회사가 했는데 제가 갖는 이 컨셉맵을 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더라도 이거는 2020년에 만든 자료거든요. 지금에는 더 바뀌었죠. 로봇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한 기법을 하는 일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은 기업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오더라도 설명이 필요 없다. 회의가 앞으로 자꾸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정경련에서 한번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ESG와 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갈 거냐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한때 차 파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 때문에 돈을 벌어서 굉장히 또 플러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가 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할수록 규제가 본격화되고 이제 심화된다. 팔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팔기가 자꾸 어려워진다. 더 반대로 이야기하면 유럽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사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자꾸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팔려고 하면 규제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누가 봐가지고 탄소 배출권 때문에 ESG 점수가 얼마야 뭐 어떻게 해야 되냐를 시스템으로 버튼 한번 눌러서 다 확인이 되냐라는 거가 기업의 성별입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 많이 뽑아야 되죠. 지금도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운데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정표가 되겠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와의 차이점입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기존의 자동차는 계속 따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또 다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여권, 탄소 발자국 계산, 아까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ESG라는 단어를 싫어해서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런 단어를 했지만 어떻게든 기업에서 잘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체계 이거 구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업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내용들을 포토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잘 정리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제가 배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나 이런 쪽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생태계를 안다고 보면 되겠고 아까처럼 그런 업무적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서 조금이라도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려주신 건데 제 로고도 있고 제가 갖는 거는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용어 컨셉 연구소 이렇게 치시면은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보유가 주권이고 이따가 5시 15분에 네덜란드 바이오가 와가지고 네, 의자 2대가 가고요. 방에 앉아서 해석비가 되는 거야.